그 내일 점심시간은 1시부터 한 2시 정도 점심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5시까지 한다 그랬어요. 4시 반 아니고. 다시 약간 넘을 수 있어요. 아무튼 시간 되는 데까지 갔고.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는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진도를 다 못 끝내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3월 달에 할 테니까 아무튼 지금 필요한 거는 다 내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사특별법은 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자, 이제 397페이지 오시면 그 2번 근저당권이 있죠. 그럼 357절 우리가 조문 한번 봐봤죠? 자, 1항을 다시 보세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 최고액만 동그라미 찾았죠?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확정일 때까지의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담이항 전환 경우에 채무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360조를 보셨거든요. 그때 비교해서 한번 같이 봐봤어요. 자, 360조가 몇 페이지냐? 네? 371페이지 봐보세요. 371페이지. 거기 하단에 360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당권에는 피담보 채권 범위로서 360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그다음 지연배상, 지연이자,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걸 담보한다고 써 있었죠.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다 등기를 일일이 해야 돼요. 일일이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 지연이자는 1년분까지만 담보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정해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정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 세 가지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돼요.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지연이자도 1년분을 초과하는 것도 초과하더라도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왜냐하면 이걸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근저당권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를 다 살펴봤을 때 채권자한테 뭐가 유리해요? 근저당권. 그러니까 은행은 무조건 이걸 설정하지 은행은 이런 거 설정 안 합니다. 이게 훨씬 은행한테 유리하니까 채권자에게. 그럼 이제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방금도 배당 순서 보셨죠?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경비 최당 후 임금 공채예요. 경비 최당 후 임금 공채. 그럼 지금 보신 360조나 이 채권 최고액은 우선 면제 받을 한도액이에요. 저당권에서 지연이자가 1년을 초과하면 1년까지만 여기서 받고 1년 초과한 것은 마지막에 받습니다. 근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여기서 받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채무가 있다면 여기서 받아요. 그래서 360조나 채권 최고액은 거기까지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그 한도액을 정한 겁니다. 그럼 이 경매비용이 실행비용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그럼 이 근저당권자는 3억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실행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 들었다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그 근저당권자는 1,000만 원은 제일 먼저 여기서 받아요. 여기서.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고 해버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에서 1,000만 원은 1순위로 영순위로 받았으니까 이게 포함되면 여기서는 2,900까지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포함 안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받았죠? 여기서 또 별도로 3억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함 안 된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서
그 실행비용은 채권 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그래야 근저당한테 유리하니까. 아시겠죠? 그때 다 봤어요. 그럼 이제 397로 오시면 이렇게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무조건 다 근저당을 활용하는데 근저당은 원래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시험도 이런 경우를 가정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실생활과 시험을 비교하셔야 돼요. 실생활에서는 돈 빌리면 무조건 근저당 설정해요. 근데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근저당이 만들어졌고 시험은 이런 경우를 가정해 나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갑이 대리점이에요. 어떤 대리점. 우리 어떤 물품 본사인데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신발이라면 신발 가게 본사에서 신발을 대주면 외상으로 가져와서 대리점에서 소비자한테 팔아서 외상값 갚고 또 외상으로 대주면 팔아서 돈 갚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본사는 대리점이 전국에 많을 텐데 전국의 모든 대리점이 돈 안 주면 망하겠죠? 그럴까봐 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는데 외상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외상값이 증가변동합니다. 그때 최고액만 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다시 외상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잖아요.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최고액만 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저 X 부동산에 여기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3억 정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을은 갑이 돈 안 갚으면 X를 경매해서 3억까지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이 을한테 물건을 대요. 오늘 3천만 원 물건 됐어요. 갑이 빚이 3천만 원이에요. 또 을이 갑한테 2천만 원 물건 됐어요. 그럼 현재 갑은 빚이 5천만 원. 근데 갑이 다 갚았네요. 다 갚으면 빚이 0으로 되죠. 또 4천만 원 빚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막 가겠죠. 그럼 보통 이제 결산기를 보통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에 결산기를 1년간 정했다 그러면 이제 1년간 빚진 채무를 갑이 일시적으로 또 갚아야겠죠. 이때 1년간을 정했으니까 결산기를. 그럼 이 근저당권은 빚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됐죠. 그러더라도 결산기를 정해놨다면 일시적으로 채무가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일반 저당권은 채무가 0이 되면 저당권 바로 소멸하죠. 부종성. 근데 근저당권은 이 정의했으니까 이때까지는 채무가 일시적으로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요. 이것을 부종성이 완화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은 갑한테 4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돈이 급해요. 그럼 우리 갑한테 4천만 원 받을 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요. A한테. 즉 A한테 채권을 파는 거죠. 그럼 채권이 넘어갔죠? 그럼 일반 저당권은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따라갔죠? 근데 근저당은 이 지위를 이전하지 않는 한 개개 채권 하나하나를 양도하더라도 근저당권 따라서 이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지위를 양도하지 않는 한 개개 채권 하나하나를 양도해도 근저당권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저당권과 다르죠?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채권 0이 되면 저당권 소멸해요. 일반 저당권은 채권 양도하면 저당권 따라가는데 근저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제가 한번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이제 학기론 다닌 것도 수직선 나왔어요. 이쪽이 이제 갑이 진 채무고 이쪽이 시간이에요. 시간. 그럼 만약에 결산기를 1년 정했다면 1년 딱 이렇게 정했어요. 채권 최고액 3억으로 딱 정했어요. 이렇게 3억까지. 그럼 이 1년간에 갑의 채무가 계속 증가 변동해요. 3천만 원 빚졌다가 5천만 원 됐다가 0이 됐다가 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될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 변동 가겠죠. 그러면 결산기를 1년 정했다면 1년 딱 된 날 갑이 빚진 금액 이걸 을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이게 2억 5천이었다. 그러면
갑은 너한테 이날 결산기 때 을한테 2억 5천을 갚으면 돼요. 2억 5천 못 갚으면 을은 엑셀을 경매하겠죠. 그럼 경매하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우선면제 받겠죠. 우리 이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 돈까지 우선면제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외상값을 너무 안 갚아서 1년 된 날 실제 갚아야 할 돈이 4억이 되다. 4억. 그럼 갑은 4억 갚으면 되는데 갑이 4억을 변제하지 않으면 을은 X를 경매해요. 경매하더라도 얼마까지 우선면제 받아요? 3억까지만. 3억까지만. 아, 여기 3억. 1억은 여기 꼴순위로 봐요. 꼴순위. 여기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면제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채무가 1억이 늘어나지 않게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사전에. 근데 조치 못 취해서 채무가 이날 1억이 돼버리면 을은 돈 못 받으면 경매하더라도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최고액은 우선면제 한도기고 부정성 완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법조문 밑에 양거로 1번 의의가 있죠? 자,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 여기 물품공급계약, 계속적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다수 불특정 동그라미. 외상값이 얼마일지 확실히 몰라요.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가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한다. 넘기시면 양가로 2번 특성이 있죠. 반가로 1번 채권의 불특정성 그 두 줄 읽어보시고 반가로 2번 부정성 하나를 보세요. 근저당권에서는 기간 내에 개개의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기억. 그 다음 반가로 3번 소반성하나 동그라미 1번 근저당권은 개개 채권의 소반 즉 따라 이전하지 않는다. 예컨대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적인 경우 즉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 일부를 양도하거나 이렇게 아까 양도했죠? 일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양소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은 채권 넘어가면 저당권 따라가죠. 근데 근저당은 안 그래요. 개개의 채권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근저당의 설정 1번은 제목만 동그라미 근저당 설정 계약 해야겠죠. 2번도 등기 동그라미 단 등기는 동그라미 2번 근저당이라는 것 돼 있죠.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씁니다. 취지라고. 것이 뭐예요? 취지. 즉 동그라미 2번은 근저당권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라는 사실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도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에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반드시 두 개를 꼭 기재해야 돼요. 그걸 등기법에서 근저당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라고 공부할 겁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방금 오신 첫째 근저당이란 취지와 두 번째 채권 최고액 두 개를 꼭 기재합니다. 근저당이란 취지와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갑소유 부동산이죠.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등기불구에 을 앞으로 근저당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근저당권 을하고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적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채권 최고액 기재되어 있죠. 그럼 근저당이란 취지 기재되어 있습니까? 근저당이란 취지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 쓰란 말이에요. 이 글자. 이거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니까 근저당이란 취지를 기재하라 그 말이 이 근 하나 쓰란 말입니다. 이거. 그래서 둘 다 기재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등기부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근저당 효력 피담보 채권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네 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두 번째 줄에 지연배상은 1년 만에 하나지 않고 그 아랫줄 그리고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 반가로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야겠죠. A가 약정 시기에 도래입니까? 즉 아까 1년간 약정했다면
그 1년간 그 채무를 갚아야겠죠? 약정기간. 그래서 A는 그 세 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그래서 약정기간 정했다면 그날 빚진 채무를 갚아야겠죠? 그 다음 B번, B. 기본계약이나 또는 근저당 설정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 정함이 없는 때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기본계약 또는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써 즉 해지한 날, 그날 피담은 채무가 확정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산기 안 정했어요. 안 정했는데 이날 물품 공급계약을 해지하면 그 돈을 갚으면 되겠죠? 그 돈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판가로 C가 제일 중요해요. 경매 신청. 다시 제가 여기를 그려볼게요. 자, 이 X부동산은 현재 갑이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있죠? 등기 물구에 1번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2순위로 또 저당권이네요. 또 근저당권자라 전세권자가 있다.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후순위. 그럼 자, 의리 경매를 신청하면 의뢰 채권은 그날 확정돼요. 그날 경매 신청한 날 확정됩니다. 신청 시. 즉 의리 이날 경매 청구했다면 그 돈으로 확정돼요. 그럼 값은 이 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보다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병이 경매 신청하면 후순위자 경매 신청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안 되겠죠? 경매 신청했더라도 경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1등이 났더라도 매각되면 안 될 수 있죠? 그럴지 모르니까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다 끝나서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날 이날 을채권이 확정돼요. 다시 병이 경매 신청하면 누구 채권? 을채권은 경매가 다 끝나서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날 이날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후순위자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날 만약에 병 여기 병이 경매 신청했다. 그럼 을채권은 이 금액이 아니라 경매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했다면 이 금액으로 을채권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C를 보시면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피담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 경매 신청 시 동그라미 신청 시에 근저당권 피담후 채권 확정된다. 다만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죠. 그러니까 을의 근저당권의 피담후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한 시기 즉 경락인이 동그라미 칩니다. 경락대금 완납한 때 동그라미 그때 확정된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다시 자 이제 을이 경매 신청하면 을 채권은 그 신청한 날 확정되죠. 근데 을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경매를 취하시켰네요. 취하시켰더라도 이미 확정됐죠. 확정 효력이 번복 바뀌지 않습니다. 불쌍하니까 경매가 취하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날 확정됐기 때문에 경매 취하더라도 확정 효력은 딱 굳어지고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아닙니다. 자, 이제 제일 밑에 400페이지 동그라미 2번 확정의 효력. 자, A 피담후 채권이 확정되면 이제 근저당권은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 그 채무가 변제되면 이제 근저당권 소멸한다. 다음 페이지 판가로 P 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므로 경매 개시 결정 이순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확정됐죠? 그냥 경매만 취하시킨 건지 이미 확정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근저당권 소멸 있죠? 여기는 판가로 3번을 보시면 돼요. 피담후 채권 면제. 그래서 방금 했던 겁니다. 저당권 할 때
갑이 소유자고 우리 근저당권자요. 채권 최고액 3억. 근데 갑이 돈을 너무 안 갚아서 실제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됐대요. 그럼 채무자니까 전액 다 갚아야 이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그 자들은 얼마까지만 변제된다?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걸 또 이게 반복이 났어요. 그래서 그 판가로 3번 4줄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걸 지금 책에서 몇 번 반복이 있는 겁니다. 더 지금까지 여기 지겨운 저당권이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문제는 쉬워요. 내용은 어려운데. 항상 모든 과목이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렵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문제는 엄청 쉬워요. 왜 그럴까요?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 어렵게 되면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럼 다 떨어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출제위원도 잘 몰라요. 어려운 건. 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거에다가 오답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는 엄청 쉬워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용이 너무 쉬우면 다 맞추면 되니까 문제는 엄청 어렵게 내요. 그래서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막 주눅 들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문제 1번 봐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근저당 설명 틀린 거죠?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한도액 맞았죠? 2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 거기다 3억 써보세요. 3억. 을 초과에 3억 5천.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 채무자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무자 아니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4번 누가 경매 신청해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럼 그 아랫줄 경매 신청한테 확정이 돼요.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후순위죠? 경매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은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을 같이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그 기본적인 걸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물권법을 끝내고 이제 계약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410페이지. 이제 계약법이 왔으니까 약간 머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물권법은 법대로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그랬죠. 근데 계약은 자기들 마음이죠. 계약 자유원칙. 그래서 항상 계약법을 이제 공부할 때는 계약 자유원칙입니다. 즉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하죠. 그래서 계약법에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요. 임의규정. 근데 계약법에서는 임대차에서 강행규정이 몇 개 나옵니다. 다시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인데 어디서 강행규정이 나와요? 임대차 계약.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 앞까지는 무조건 임의규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군데군데 물어봐요. 그럼 항상 임대차 앞까지는 다 임의규정.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임대차 안 들어갈 거니까 오늘 제가 물어오면 다 임의규정 하시면 돼요. 임의규정. 이제 계약법을 하시면 자 먼저 410페이지는 01번 계약자의 원칙이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노란색 1번 의의 및 내용 있죠? 거기 세무치식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계약은 자기들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체결하든 말든 누구랑 하든 말든 가격을 얼마로 하든 자기 마음이에요. 그걸 계약자의 원칙에서 그 5줄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넘기시면 이제 412페이지는 02번 약관이 나왔죠?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자 5월 달에 좀만 할 거 몇 개만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414페이지 제2절 계약 종류 나왔습니까? 01번이 쌍무계약은 옛날에 다 했죠? 양쪽 다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계약처럼 편무계약은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거기 41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있죠? 제일 마지막 줄 제일 끝에 뭐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까? 찾으셨어요? 414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그 작은 글씨 말고. 그러니까 01번 쌍무계약 써 있잖아요. 네 번째 줄 끝에 구별 실익 있죠? 구별 실익은 다음 페이지.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환별권과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행환별권과 위험부담은 어디서만 생겨요? 편무계약 놓고 쌍무계약에서만. 쌍무. 그래서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하시면 쌍둥이. 편무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6번 봐보세요. 6번 보시면 다음 중 동시환별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 그랬죠? 그럼 쌍무를 지우고 편무만 찾으면 돼요. 그럼 1번 교환은 쌍무죠? 환매도 매매도 쌍무예요. 4번도 쌍무죠? 5번도 쌍무예요. 도급은 속인. 3번은 무상으로 빌려줬다. 편무. 무이자로 무이자 같은 거. 편무죠? 갚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정답이에요. 쌍무계약에서만 그 동시환별권 위험부담이 있다. 쌍둥이라고 기억하세요. 쌍둥이. 그 다음 다시 책으로 오셔서 이제 415페이지 0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습니까? 그럼 유상계약이 뭐죠?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 무상은 증여나 사용대차처럼 대가 관계 없는 것.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돈 받고 빌려준 것을 임대차,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빌려준 것을 사용대차 그래요. 그래서 무상계약은 증여나 사용대차처럼 대가가 없는 것. 유상은 매매 교환처럼 대가가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 밑에는 볼 필요 없고 제목이 유상계약, 무상계약 써 있습니까? 그럼 그 제목 이렇게 하고 구별 시력 써보세요. 그럼 유상과 무상을 왜 구별하는가? 그리고 460페이지에 써놓으시면 돼요. 유상, 무상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밑에 볼 필요 없습니다. 왜 구별하는가? 460페이지 가보시면 460페이지 01번 매매의의가 있죠. 밑에 1번 매매의의 있습니까? 아래 2번 다른 유상계약의 준용 써있죠. 준용이란 비슷하니까 같이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567조 있습니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본절이 매매가 제1절. 그래서 본절의 규정 그 말은 매매에 관한 규정 그 말이에요. 다시 본절 규정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거 하나 밑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 뭐 예를 들면 교환, 임대차에 가져다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매도인 담보 책임을 공부할 텐데 내일 매도인 담보 책임 규정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적용돼요. 이렇게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그것 때문에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415페이지 글로 끝나고 이제 416페이지 상단에 03번 낙성계약, 유물계약 있습니까? 이것도 많이 했죠? 낙성계약이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유물계약은 의사합치 플러스 물건을 더 요구해요. 물건. 거기는 네 번째 줄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등이 유물계약에 해당한다 밑줄 하면 돼요. 계약금 계약 개전 앞에 있죠? 윗줄에.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주고받기로 합의만으로 성립한 게 아니라 계약금을 보내야 성립돼요. 계약금을 보내야지. 보증금 계약도 보증금 2억을 주고받자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보증금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성립합니다. 두 개나 오셔야 돼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실제로 물건을 돈을 지급해야지 성립한다. 다른 건 합의만으로 성립하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문제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문제 2번 문제 2번은 다음 중 유물계약 그랬습니까? 그럼 그냥 4번 계약금 계약 이렇게 단순하게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총론들이 간단히 나오니까 뭐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16페이지 다 주시면 지금까지 앞에 했던 것들은 체크한 것만 보시면 되고 이제 제3절 계약 성립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계약 성립 먼저 01번 제목을 보시면 청약과 승낙 위한 계약 성립이 있습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423페이지 423
상단에 02번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죠. 그래서 밑에 1번이 교차 청약과 아래 2번 의사실현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성립이에요. 근데 계약 성립이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거기서 이제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16페이지 다시 오시면 돼요. 416페이지. 그럼 416페이지는 01번 청약과 승낙 위한 계약 성립에 밑에 노란색 1번 계약 성립 요건으로서 합의가 있죠. 그리고 양괄호 1번 있습니까? 양괄호 1번 5줄 이렇게 체크하시고 거기 읽어보시면 돼요. 양괄호 1번. 이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이런 말. 이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일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합치해야 돼요. 첫째, 청약과 승낙 내용이 일치 합치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까지 일치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합치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 일치랑 이런 거겠죠? 자, 만약에 갑에게 X봉사 있는데 갑이 을한테 청약했어요.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 그럼 우리 얼마의 승낙이야 계약 성립이에요? 3억이겠죠?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해야지 합치했죠? 그래야 매매계약이 성립하겠죠? 매매계약.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내 거 3억에 살래? 그랬어요. 3억에 살래 청약.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살게 그랬어요. 그럼 승낙했지만 계약 성립합니까? 내용이 불일치하니까 계약 성립 않겠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일치해야 돼, 내용. 다음, 이때는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죠? 근데 갑이 이러면 성립합니다. 갑이 그래 2억 8천에 팔게 그랬어요. 라고 갑이 다시 여기에 승낙해요. 그러면 일치했죠? 그때는 이제 계약 성립하면 2억 8천에. 그래서 청약했는데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하면 그 청약 효력을 잃고 다음 계약 성립 안 했죠? 다음 갑은 이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 2억 8천에 팔래 라고 승낙으로 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그때는 계약 성립해요. 이렇게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당사자 일치란 갑이 을한테 3억에 살래 그래서요. 근데 지나가던 병이 그래 내가 3억에 살게 그랬습니다. 그럼 내용 일치했죠. 그럼 갑과 병 간에 3억의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갑이 누구한테 청약했어요? 을한테. 근데 병이 그 가격에 승낙했죠? 그럼 갑과 병 간에 3억으로 매매계약 성립합니까? 안 씁니다. 당사자가 틀려요. 당사자가. 그러죠? 안 해요. 이게 원래 시가 5억짜리예요. 친한 친구라 3억에 판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병이 3억에 산다면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사자가 다르니까. 그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딱 일치. 사람 일치. 그래서 우리 승낙을 해야 돼요. 3억에. 그래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때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갑이라는 남자가 울려한테 결혼해 줄래? 라고 청혼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병이나 여자가 그래 내가 해줄게 하면 결혼해야 돼요? 미친년이죠. 그죠? 그때는 안 한 겁니다. 단 갑이 얘가 더 예쁘네. 그래 결혼할게. 그때는 성립해요. 근데 얘 승낙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사자 일치. 그런 말이 양가로 1번이니까 5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래는 노란색 2번 청약의 성질과 요건이 있죠? 자 이제 시험에 해마다 나오면 되게 시험에 청약과 승낙이 무슨 성질을 갖는가 이 의미를 많이 물어봐요. 이 의미를 물어보면 자동 판매기를 그대로 대입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그럼 자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뭐죠? 청약 의사 표시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럼 자판기를 생각하세요. 자판기. 자판기 확정적이잖아요. 뭐 일반 바퀴 300원, 고급 500원 이라고 써있죠? 확정적 맞습니다.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돼요.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맞죠?
청약은 앞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뽑아달라고 지금 청약하고 있잖아요. 500원에.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된다. 청약할 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해야 된다. 자판기에 누가 설치한 거 써 있습니까? 안 써놔도 되죠. X예요. 명시할 필요 없어요. 보통 명시하겠지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인한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 명시할 필요 없어요. 그럼 승낙의 의사표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판기 생각하세요. 승낙 의사표시는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다. 그건 X죠. X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인한테 할 수 있어요. 자판기는 앞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뽑아달라고 청약하죠. 500원이라고. 그럼 승낙할 때는 500원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 자판기에 넣어야지. 옆 자판기에 넣으면 500원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500원을 길바닥에 뿌려요.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돼. 특정인. 그 특유의 500원 내야 돼. 여기다가. 그래야 커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승낙은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청약 승낙 나오면 자판기 딱 대입해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되면 청약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청약자가 청약을 했어요. 그럼 청약 받은 사람은 승낙할지 말지 회답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청약자가 청약하면 회답할 의무가 있다. X죠? 회답할 의무가 있으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못 다녀요. 자판기 보는 순간 안 맞춰 해야거든요. 자판기 보는 순간 안 맞춰야 돼요. 길까지 지나갈 때. 눈을 뜨고 못 다닙니다. 옷가게에서 다 청약에 팔아달라고 싸달라고 옷가게에서 저 안 사요 해야 돼요. 그래서 회답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겠죠?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416페이지 하단은 노란색 2번 청약 성질과 요건이 있죠? 양과를 1번 내용의 확정성이죠. 자,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자, 확정적 동그라미 써놓습니다. 구체적.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한다. 반드시. 그 다음 페이지 양과로 2번 청약자와 상대방 있죠? 그 5줄은 다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청약은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런 말 써있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청약의 유인이 있거든요. 청약의 유인이란 나에게 청약에 오도록 꼬시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청약에 오도록 꼬시는 거.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예컨대 구인 광고, 물품 판매 관계 등이 그것이다까지. 그러니까 구인 광고했어요. 구인 광고. 어떤 A란 업무를 한 사람에게 알바 1시간에 7,000원 준대요. 7,000원. 라고 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 돈 받고 알바할게요. 그럼 꼭 갑을 뽑아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보고 갑이 나한테 와서 제가 일해도 될까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래 해. 아니 하지 말 수 있죠. 이렇게 청약 유인이란 나에게 청약에 오도록 꼬시는 거예요. 알겠죠? 청약과 달라요. 그게 구인 광고입니다. 또는 옷을 팔 때 옷이 정찰제라면 옷에 5만 원 써 있어요. 그건 청약이에요. 내가 5만 원 주고 그냥 사면 되니까. 근데 옷에 정찰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옷 얼마예요? 가서 물어봐야 되죠. 그게 청약 유인, 청약 유인입니다. 커피 자판기도 커피에 자판기는 500원, 300원 써 있죠. 그건 청약인데 우리가 드라이브 하다 보면 경치 좋은데 차에서 커피를 팔죠. 거기 커피가 커피 1,000원 그러면 청약이에요. 근데 그냥 커피 판매 중 써 있으면 내가 얼마인가 물어봐야 되죠. 그런 게 청약 유인. 청약으로 꼬시게 만드는 걸. 그런 걸 청약 유인이랍니다. 청약과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밑에 3번 청약 효력 있죠. 청약도 의사표시입니까? 그럼 다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대원칙 도달주의. 그래서 반가로 1번 원칙적으로 도달에 와여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111조 했었죠. 그 다음 반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청약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은 그대로 유효. 그래서요. 청약 효력에 영향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민총에서 했어요. 그때 계약법에 청약으로 바꿔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약 의사표시 할 때는 살아 있었고 능력자였죠. 나중에 죽거나 능력 상실해도 그대로 유효.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속인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랬죠? 자, 넘기시면 이제 양가로 2번 청약의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럼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자세히 말하면 그 아래 한 줄 청약은 가로쳐 보세요.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가로 그 다음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로치셨죠? 그 가로가 무슨 말이죠? 가로가 효력이 발생한 때 그게 도달 후 그 말입니다. 청약은 도달하면 효력을 발생하죠. 도달지. 그래서 청약은 도달하면 이제 마음대로 철회 못해요.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이 그랬어요. 을한테 어젯밤에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습니다. 어젯밤에 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밤새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살게요.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 3억에 살게요. 그러니까 갑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샀어야지 오늘은 못 팔아 그래요. 어제 청약했으니까 오늘은 못 팔아 그랬어요. 그럼 매매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젯밤에 3억에 살래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3억에 살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못 팔겠는데 그랬어요.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어요. 이렇게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죠? 그럼 도달했으니까 상당 기간 내에 철회 못해요 이거. 그래서 상당한 기간 내에 다음날 우리 살게 그러면 이미 계약 성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갑이 이제 못 팔아 그러면 막 시발하고 집에 오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립해버린 겁니다. 이거. 그게 그 의미예요. 상대방 을한테 도달하면 갑은 처리 못해요. 이제 상당 기간 내에. 그 다음 밑에 이제 양가로 3번 있죠? 이제 청약의 실질적 효력인데 거기부터 이제 10분 쉬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